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바쁜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삼성화재와의 구상금 소송 잘 마무리했고요. 아까 이전에 찍었던 영상에서 제가 이제 이 삼성화재와의 소송권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비슷한 종합보험을 들지 못하고 자동차를 타는 그런 피해자가 또 있을까 봐 올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포인트 하나를 제가 그 영상에서 빼먹은 게 뭐냐면, 어, 사, 그 사고가 나고 한 2년 반쯤 후에 당신의 그 책임보험으로 다 커버가 안 된, 다 보상이 안 된 추가 금액이 있다. 돈을 내라라는 전화를 제가 받았잖아요. 그때 저는 실제로 그게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소송 걸라고 가볍게 얘기를 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소장이 날아왔잖아요. 그 보험회사의 소장은 상당히 무섭게 날아옵니다. 어떻게 날아오냐면은 소송 대리인 변호사가 9명, 그다음에 어, 이 사건 이후에 연 5%의 이자를 붙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받은 이후부터 연 15% 이자를 물리겠다 이렇게 오고요. 그다음에 소송 비용은 내가 내야 된다. 피고가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날라와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겁을 먹겠죠. 이 소장을 받은 사람들이 이행고소장을. 하지만 이제 저는 저의 억울한 점을 느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고 이제 소송에 들어간 건데, 어, 제가 이제 그 법률구조공단인가에 가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그때 막 유튜브도 찍었다가 내리고 막 이랬었는데, 지속적으로 저한테 2년 반 만에 돈이 더 나왔으니까 돈을 내라라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나는 이런 게 억울하고 하는 걸 계속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괴로웠겠죠. 그러니까 삼성과 관련돼서 나한테 전화했던 두 사람한테 계속 걸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답변을 안 하고 계속 카톡방에서 나가기라는 게 이 사람들이. 그래도 포기 안 했죠. 당신들이 이걸 잘못했고 계속 보냈어요. 카톡을. 내가 지금 법률구정단에 가서 변호사를 만나기 직전이다. 막 이런 것까지 계속 보냈어요. 당신이 나한테 전화한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괴로웠겠죠.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에 저한테 2년 반 만에 돈이 더 나왔으니까 돈을 내라라고 한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 사람이 삼성화재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랑 한참 동안 이제 통화를 하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끝까지 지지 않았죠. 이제 그 사람이 그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롯데화재한테 삼성화재로부터 구상금이 청구될 거라는 걸 물어봤냐 이렇게 물어본 아주 놀라운 사람이거든요. 보험 가입자 그걸 다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예측해가지고. 난 당연히 그 롯데에서 사건이 종결됐다고 하니까 다 종결된 줄 알았죠. 근데 물론 그 롯데 직원이 구상금이 있다는 걸 뭐 알았을 수도 있고, 그건 그 직장을 그만둬가지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저한테. 어떻게 실수를 했느냐? 판결 이후에 다시 얘기합시다 하면서 자기 신원을 밝힌 거예요. 자기는 무슨 법률회사 누굽니다. 이렇게 신원을 밝혀버린 거예요, 저한테. 이게 왜 실수일까요? 그러니까 삼성화재는 그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하리라고 예상을 못했겠죠. 왜 실수냐? 구상금 건을 저한테 구상금을 내라라고 처음에 전화했던 사람이 법률회사의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건을 삼성화재는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법률회사에 던져버린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소송을 하면 편하다 이거죠. 이렇게 무서운 소장을 보내면은 더 이자를 붙이고 소송비까지 붙여서 받아낼 수 있다 이거죠. 보통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그렇게 했겠죠. 제가 재판장한테 바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법원으로 넘겼다. 이 소액 사건을. 이거는 엄청난 갑질이고, 이거는 삼성화재가 그러니까 처벌적 판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이제 뭐 계속해서 판사는 그 삼성화재 변호사한테 왜 늦었어요? 뭐 왜 그랬어요? 왜 이자가 많이 붙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요구했던 사항대로 판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힌트를 주시고 이제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뭐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포인트가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보험회사는, 소액 사건이었을 경우에 상대방한테 이거를 법률회사에 넘길까요, 말까요, 이런 게 아니라, 마치 그 채권, 팔아 넘기듯이 이 사건을 법률회사에 그냥 넘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보험 가입자한테, 상대 측 보험 가입자한테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는 관행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을 제가 판사한테 지적한 거죠. 자, 오늘 그 유튜브를 2차로 찍는 이유는 제가 아까 영상에서 말하지 못했던 부분, 그 다음에 오늘 장벽사회 대한민국 실태와 해법이라는 토론회에서 나왔던 놀라운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했던 질문과 저의 한 5분 스피치 내용, 현장에서 찍지 못해서 토론자로 손대인 씨가 왔었고요. 손대인 씨가 왔었고, 이 토론을 지켜보기 위해서 정동영 국회의원이 왔고요. 블록체인 회사의 무슨 사장도 왔었고,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규제 장벽 때문에 벤처 창업을 여러 번 했던 사장도 왔었고, KBS 명견말리의 메인 방송 작가 김유미 씨, 그 다음에 명견말리의 프로듀서 정현덕 씨까지 와서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저랑 대화 나누고 명함 다 교환하고 오늘 했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그분들이랑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저한테 강의 상담 신청이 와가지고 중학교 2학년 상담해 주더라고. 그냥 바로 빠져나와서 철산역에서 이제 학생 상담을 했는데, 학생 상담 내용은 뭐 제가 유튜브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거예요. 중2, 중3 때는 영어 단어하고 한자의 어휘력을 늘리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제2의 기회가 오지 않는다. 1, 2등급 할 확률이 거의 없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성적을 올리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의 두뇌를 혁명하겠다라는 컨셉으로 공부를 즐겨라. 뭐 그런 얘기를 해줬고요. 자, 정동영 국회의원이 덴마크에 가서 덴마크 국회의원들하고 했던 놀라운 것들만 제가 전해드릴게요. 덴마크가 왜 행복한가 봤더니 덴마크 국회의원들은 블루칼라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 출신, 영조공 출신, 뭐 드라이버라든가 이런 일을 막 하다가 우리 세상이 왜 이러지 하다가 이렇게 정계로 진출하게 된 블루칼라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많더라. 즉 대변해 줄 사람들이 아예 국회 내에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게 덴마크 행복의 비결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정동영 씨가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제 우리 원장님, 제 그 연구원의 원장님 유종일 박사가 했던 얘기가, 부모의 지위와 자녀의 성공의 상관관계가 급속도로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이. 그러니까 이제 장벽 사회죠. 근데 제가 5분 스피치에서 맨 처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격차 사회에서 장벽 사회로 가는데, 격차 사회에서 장벽 사회로 가는 현상 중에 추락 사회 현상이 있다. 싱크홀 시대가 온다. 즉 장벽이 워낙 높으니까 시도를 했는데 돈만 까먹고 실패하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자영업자들이 많이 실패하듯이. 그래서 이거는 격차 사회와 장벽 사회 사이에 추락 사회라는 그런 명제도 우리가 생각하고서 그 부분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제안을 했었죠. 자, 근데 이제 누가 연구했는지는 살짝 제가 이제 뭐 카톡 하느라고 놓쳤는데, 유정일 박사 발표 중에 재밌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자, 부유층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중산층 서민층 자녀의 그 지적 능력의 차이가 1.7배, 그러니까는 0.7배
정도가 나더래요. 그 계층별 차이가. 그런데 명문대 합격률을 보니까는 21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배 대 21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그것을 치장 자본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무슨 치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스펙을 치장할 수 있는 자본이 두둑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치장 자본 때문에 그 이후에 능력의 차이는 1.7배지만 결과의 차이는 21배가 나더라. 이런 연구가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부모의 그 지위와 돈이 가진 그 차이가. 그래서 뭐 피케티 얘기도 나오는데 한국은 다시 노동소득이 줄고 자본소득이 올라가고 상속자본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부동산 값이 비싸다. 전체 그 노동 수입 대시 굉장히 비싼 국가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부의 세습이 부동산으로 되는 그 측면이 많은 거죠. 세계 400대 부자의 자수성가율이 한국은 0%, 일본은 100%, 중국이 97%, 미국이 71%. 큰 부자는 한국은 전부 다 상속이더라.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네. 자, 쭉 넘기고 제가 중요하게 메모했던 것만.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를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 장벽사회를 깨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발표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최태욱 씨네요. 이분도 우리 같은 연구원일 겁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정세은이라고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은 이제, 진입규제, 어떤 사업의 진입규제에 있어서 대기업은 새로운 신사업을 할 때 규제가 약하고, 벤처가 신사업을 하려면 규제가 높다. 그 얘기를,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업의 기회, 출세의 기회 자체가 기득권한테 훨씬 높다.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젠더, 그러니까 남녀의 그 성차별을 발표한 뭐 서울대 사회학과 여교수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등장하는 어떤 장벽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발표하신 분이 있었고요. 쭉 넘어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제가 이제 오픈 스피치 했던 것으로 쭉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런 거죠. 그 플랫폼 제국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따로 영상을 찍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강의 중에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현대사회는 디지털 사다리와 아날로그 해자를 준비해야 된다. 아날로그 해자는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무장한 장착된 거대 플랫폼 기업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한국의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우리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 그것이 아날로그 해자입니다. 디지털 사다리는 우리가 그 플랫폼 기업에 맞설 수 있는 도구 또는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디지털 사다리, 그리고 기득권을 공격할 수 있는 도구가 디지털 사다리인데, 예를 들어서 SNS로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일부 부도덕한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일종의 디지털 사다리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교육계의 장벽에 대해서 이런 통계들이 나오는데, 명문대, 좋은 대학일수록 학생 1인당 투자되는 돈이 많고, 명문대가 아닐수록 1인당 투자되는 돈이 적다. 근데 이건 반대로 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 기회가 적었던 사람들한테 더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건 그럴 필요는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수들한테
질문을 하고 주문을 했으나 뭐 선대인 씨가 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서 참 고맙더라고요. 이번에 뭐 용인시 시장으로 출마했는데 지지도는 1등인데 민주당 그 당 투표에서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거기 기득권 있잖아요. 정당 기득권 때문에 안 됐는데 뭐 다음에는 기회가 오겠죠. 그분한테도. 그러니까 제가 던졌던 질문은 이겁니다. 인공지능 시대고 4차 산업혁명 시기인데 각자 연구한 분야에서 아날로그 해자와 디지털 사다리가 무엇일지를 어떤 정책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그분들이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다 답변을 못 했죠. 선대인 씨는 좀 했는데. 자,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제시했던 5분 스피치에서 우리나라 취약계층에게 굉장히 필요한 아날로그 해자는 뭐냐면은 사회복지 인력의 과잉 충원이 필요해서 사각지대를 그들이 적극적으로 찾게 해주는 그런 인력을 두는 것. 그 다음에 원격 진료를 취약계층부터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 건강에 대한 원격 진료를. 이게 이제 아날로그 해자죠. 우리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특히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날로그 해자인 것이죠. 자, 디지털 사다리는 뭐냐면은 첫째, 전 국토가 와이파이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통신 비용이 저소득층, 그러니까 SNS를 사용하는 비용이 저소득층이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 것. 이것이 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서민층과 빈민층을 위한 블록체인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비트코인으로 유명해졌는데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지구상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에 1억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블록체인이 앞으로 전 지구를 퍼지게 될 것이고 전 지구가 연결되면서 블록체인 방식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블록체인화 할 수 있냐면은 미지급 임금 같은 거. 어떤 사람이 어디서 얼마만큼 일했는데 A 기업에서 A 망한 기업에서 얼마 못 받았고 B 망한 기업에서 얼마 못 받았고 도망간 사장 때문에 얼마 못 받았고 이런 게 기록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주는 것도 하나의 블록체인입니다. 이 사람이 몇 시간 노동을 했고 노동 강도는 어느 정도인데 거기에 비해서 받지 못한 돈이 어느 정도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 것 자체가 블록체인화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서민을 위한 블록체인화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도입되어야 되는 디지털 사다리의 예입니다. 제가 디지털 사다리의 두 가지를 예시를 했고 아날로그 해제 두 가지를 그분들한테 예시를 했어요. 그리고 각자 연구 분야에서 아날로그 해제와 디지털 사다리를 생각을 해달라라고 이제 제가 일종의 연구의 컨셉을 던져준 것이죠. 선대인 씨가 했던 얘기 중에 우리나라 이제 그 부동산 장벽, 부동산 기득권들이 어떻게 장벽을 치고 부동산 기득권을 유지하나 봤더니 예를 든 게 이겁니다. 삼성 이재용 씨가 사는 집이 시가로 한 300억 정도랍니다. 300억. 그런데 공시지가가 34억인가 43억인가 밖에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34인지 43인지 좀 있으면 헷갈려요. 자, 무슨 얘기냐? 시세의 8분의 1 정도로 공시지가가 잡힙니다. 아주 고급 빌딩일수록. 아주 고급 집일수록.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유세라든가 세금이 나간다라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과 건물에 대해서 시세의 10%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낸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평균 공시지가는 시세의 약 70%입니다. 즉 잘 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내고 보유세를, 못 사는 사람들은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 장벽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쭉 얘기했고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 자료가 2권이 여유가 있고 또 이 PPT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가 있고요. 원하신 분들은 PPT 자료도 드릴 수 있습니다. 워낙에 주제가 이 장벽사회라는 것이 더 이상 뚫고 올라갈 뚫고 지나갈 수도 없고 그걸 타고 올라갈 사다리까지 사라진 시대.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디지털 사다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선대인 씨 답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보니까 중산층하고 서민층 자녀들일수록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디지털적인 교육에 노출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약하더라. 예를 들어서 그게 코딩 교육이 됐든 어떤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와 관련된 체험이든지 간에 그것이 격차가 심하더라. 그런데 그 격차가 심한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사회가 그다음에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체험들이 오히려 공교육으로 확 파고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공교육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다. 튕긴단 말이죠. 기존 커리큘럼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중학교 2학년 상담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선진국은 공부를 여행하듯이 하지만 한국은 전쟁하듯이 한다. 그러나 너가 선진국의 학교에서 진학할 게 아니라면은 현재 한국에서 너가 대학을 갈 거라면은 같이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내가 너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효율적으로 경쟁하는 방법과 마인드는 조언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전쟁 중이다 보니까 다들 전쟁 중이다 보니까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디지털 사다리를 놔줄 수 있는 거기에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저 다음에 질문했던 세 번째로 그 플로어 좌중에서 제안했던 분이 뭐 장벽사회 하는데 초등학교 교육부터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안목을 길러주는 그런 어떤 정치 교육이 너무 부재하다 우리나라가. 그것부터 바꾼다면 그런 교육부터 바꾼다면 모든 것이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현재 공교육에서 디지털 사다리 교육이 부족한 것과 정치적인 안목을 길러주는 교육이 부족한 것,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우리 공교육에 비집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들은 강의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